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정운영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운영의 타임라인. 네, 3부 초대석 순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의 소비 행태가 매체에서 포털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포털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은 조준동 못지 않죠.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70%, 페이지 뷰 점유율은 45%, 한국 인터넷 이용 시간의 36%가 네이버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인구를 3,5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이 가운데 네이버를 웹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놓고 쓴 사람이 2,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네이버가 최근에 뉴스 서비스 초기 화면을 대폭 개편해서 언론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 비평가인 강정수 박사를 모시고 네이버의 그 개편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국 언론계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강 박사님을 또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베를린 로그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예, 독일에서 미디어 경영, 미디어 경제 부분을 전공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는 슬로우 뉴스라는 또 저널리즘 하는 을 좀 출범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일, 4월 1일입니다. 네이버가 3년여 만에 종전의 뉴스캐스트에서 이른바 뉴스 스탠드 방식으로 개편한 뒤에 언론계가 아주 돌풍 휘돌아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번에 이런 방식의 체제 방식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선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지금 선정적인 어떤 기사 제목들 이런 부분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격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뉴스 제목이라든지 예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렇죠. 이럴 수가 얼짱녀 이런 식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저널리즘 전체가 지금 퇴행적으로 예. 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뉴스캐스트가 너무나도 이렇게 백가쟁명식으로 싸우고 있지만 특정 언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무게감에 조응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n분의 1 형식으로 예. 트래픽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 예. 여러 이해당 관계자들의 어떤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예.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개편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편 첫날 일부 언론사의 경우 페이지 뷰가 최대 90%까지 최대입니다. 급감해서 몇몇 언론사는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다죠? 예,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90%까지 이제 트래픽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노미 현상은 소비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생산자이나 언론사에게 나타나는 국한된 제한된 현상이겠죠. 그만큼 이것은 또한 거꾸로 무엇을 반증하냐면 많은 언론사들이 네이버에서 오는 트래픽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오는 트래픽이 10% 20%에 머물렀다라면 부분적인 트래픽 감소였을 텐데요. 네이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 현재 한국 언론 진영들의 어떤 종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이버를 열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초기 화면에 뉴스 제목이 사라지고 언론사 아이콘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두고 네이버 측에서는 뉴스를 기사 제목이 아닌 브랜드, 즉 회사죠. 언론사. 브랜드 단위로 소비하라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저는 일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 제목에 의한 소비냐, 브랜드에 의한 소비냐,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도 좀 문제고요. 예. 그것을 감나라 배나라 하는 언론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브랜드 위주의 소비는 종이신문에 있었던 패턴인데요. 예. 인터넷 뉴스나 또는 온라인 뉴스, 디지털 뉴스 우리가 명칭하는 어떤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것의 온라인 뉴스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 과거의 종이신문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사업자가 또는 거기에 사고방식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 소비를 해라, 제목 소비로 하러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관치적인 저는 냄새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월드와이드 웹의 기본적인 속성을 따라서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보는 어떤 뉴스들을 갖다가 얼마나 검색에 잘 노출시켜주고 뉴스 서비스를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이 좀 부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에서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구입해서 그렇죠. 내부에서 소비하게 하는 네이버 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뉴스캐스트. 이제는 그렇죠. 뉴스 스탠드로 바뀐 거죠. 예. 근데 그 방식이 개별 제목 뉴스에서 브랜드로 바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것을 결정을 왜 네이버가 하냐라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검색 서비스라고 하고 포털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A라는 기사를 많이 A라는 기사를 읽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위에 그 브랜드가 B라는 기사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 정도로 소비했던 언론사니까 B가 노출이 많이 되는 것. 이런 식의 크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지금까지 월드와이드웹의 트래픽이 어떻게 재편됐는가에 대한 기초에서, 즉 소비의 기초에서 다음 소비에 대한 방향성을 제출하는 것이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매스미디어적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브랜드 소비 자체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우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패킷 상품, 묶음 상품으로 존재했던 종이 신문의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온라인 뉴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리고 즉 현실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인가의 의문에는 저는 당연히 아직도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 하나는 낮게 기사였다면은 지금 브랜드 방식이니까 진짜 패킷이네, 그죠? 그렇죠. 또 네이버 측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트래픽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며 이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도 타당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언론사에게 트래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감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생산했던 생산자인 언론사들의 몫인 거고, 그들이 얼마나 소비자와 즉 독자들과 얼마나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유효하게 제공했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네이버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종이신문과 온라인 신문 뉴스의 차이점은 온라인 신문은 공급 과잉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공급 과잉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여기 국민 TV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쉽게 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용으로 생산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월드와이드웹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도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라든지 영국에 있는 더 가디언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언론사들을 쉽게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하나로 다 모여버렸다는 거죠. 생산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고 국내에도 대단히 많은데, 그리고 누구든지 생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진입장벽들이 낮아졌는데 시장은 한 군데에서 다 모여 있게 되는 공급의 구조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신의 트래픽을 유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어떤 공급 과잉이 흔히 말하는 제목 장사, 낚시성 제목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극하고 있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어떠한 도덕성이 타락했거나 저널리즘의 어떤 정신이 퇴락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 장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공급 과잉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제목 장사라도 해서 트래픽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트래픽이 과연 가장 중요한 그 언론사의 인기도라든지 지명도라든지 명성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잣대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욱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고 같은 거와 연결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목을 메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방송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좋다고 해서 드라마나 사극이
뭐 꼭 품질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황색 신문인 더 선, 예. 또는 뭐 영국의 뭐 보수적인 신문이지만 더 타임즈가 일간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더 타임즈나 또 영국의 더 가디언은 더 선에 비해서 그 일일 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광고 단가는 4배, 5배가 더 높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황색 저널에다가 비키니 사진이 나와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또는 BMW가 자동차 광고를 또는 JP 모간이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즉 트래픽이 많고 많이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거고 대중적 상품 외에는 광고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고주들도 이렇게 충격, 뭐 얼짱녀 이런 데다가 고급가 광고를 자기 자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싸구려 트래픽에 대해서는 싸구려 광고밖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트래픽도 저는 물질적인 어떤 하나의 클릭 수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퀄리티가 있고 품질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트래픽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트래픽 함정에서 언론사들이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광고주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이버상에서는 부수 갖고 이제 조회수로 기록될 텐데 페이지 뷰. 그러다 보니까 뭐 낚시성 기사에서부터 또 그런 제목 장사를 하는 그런 또 광고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매체들의 그런 현실도 뭐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전혀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그러한 광고주는 사실은 판매 부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 이 판매 부스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누구인가예요. 만약에 제가 은행 상품을 갖다가 팔고 싶다라면은 자산가들에게 저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소나타를 팔고 싶다라면 최소한 소나타를 구매하고 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매스미디어에서는 소비자를 측정할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큰 시적으로 볼 때는 조선일보는 어떤 사람들이 본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은 어떤 사람이 본다라는 어떤 정치적 방향성은 나눌 수 있었지만 경제적 능력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다가 그걸 태울 수가 없었죠. 스포츠조선을 아무래도 스포츠조선을 또는 스포츠서울을 스포츠신문들을 구독하는 사람들과 일간지를 갖다가 메이저 일간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어떤 차별화가 그나마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도 웹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기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사실은 소비자를 어느 정도 타겟팅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작정적인 어떤 트래픽의 양산이 광고주가 좋아한다는 것도 일종의 저는 착각이라는 거죠. 광고주는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 자기가 소통하고자 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고객에 맞는 메시지와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자기의 광고를 태우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광고주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독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이런 능력들이 현재 한국 저널리즘에 필요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종전에 뉴스캐스트는 그 쉬운 두 개의 언론사의 기사를 랜덤으로 노출하는 극단적인 기계적인 균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언론사들은 트래픽 폭탄을 맞아서 아주 뭐 박수를 쳤지만은 대신 또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들과 섞여서 뭐 n분의 1 하나로 하니까 상당히 또 불만이 많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 뉴스 스탠드 방식은 메이저 언론사들에게는 좀 유리할까요? 그렇죠. 브랜드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메이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트래픽 폭탄을 맞으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언론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네이버 뉴스 캐스트가 하나 살린 언론사 중에 대표적인 언론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브랜드의 어떤 레퓨테이션들을 좀 높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언론사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독자, 소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캐스트나 뉴스 스탠드는 영원한 어떠한 인터넷 뉴스 소비의 형태일 수는 없습니다. 또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스캐스트가 어느 정도 트래픽 폭탄들을 갖다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선사했을 때 시급하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변화된 환경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좀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워낙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장기적 어떤 전망을
가지고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어떤 실기를 했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예.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이 있겠죠. n분의 1로 참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사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매체 다양화를 했어요. 예. 매경 같은 경우에는 MBN을 만들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조선비즈를 만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서 매체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 n분의 1의 1을 갖다가 좀 증가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을 택했다고 볼 수 있어서 예. 무조건 메이저 신문사가 손해를 봤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젠다 세팅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한겨레 신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일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실었는데 예. 네이버 뉴스캐스트 갔더니 똑같은 9포인트 크기로 예. 옆에 있는 그녀의 뭐 뒤태는 이러한 섞여가지고. 그 제목 옆에 자신의 어떤 중요한 아젠다가 예. 섞여 희석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불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권에 대한 보장, 예. 아젠다 세팅에 대한 보장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브랜드와 함께 일면 기사가 보여지는 형식의 지금 뉴스 스탠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일면에 뽑는 언론사다. 그리고 그것도 그중에서도 첫 번째 뽑는 예. 언론사다. 즉 자신들의 어떤 아젠다 세팅 능력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러한 메이저 신문사의 요구가 이번 뉴스 스탠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들은 좋아하겠네, 그죠? 일시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 뉴스 스탠드가 그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트래픽을 계속 몰아다 줄 것인가에는 저는 의문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메이저 신문사에게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연합이 이 와중에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그런 편집이 아니라 예. 그 뉴스 스탠드 옆에 이제 속보 형식으로 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브랜드 장사를 할 때 연합은 제목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연합은 완전히. 뭐 선정적인 제목을 뽑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덜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건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은 온라인의 기본적인 소비는 글의 제목을 보고 소비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 제목 소비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연합뉴스가 계속해서 저는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새로 또 개편된 뉴스 스탠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죠? 그렇죠. 저는 벌써부터, 예. 맞습니다. 즉 이미지, 즉 비키니 사진이 없는 브랜드 페이지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벌써 선정성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즉 선정성 문제는 제목이었냐, 지금 현재 뉴스스탠드였냐, 어떤 브랜드 편집이었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있다고 봅니다. 예. 공급 과잉을 있다 보니까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뉴스스탠드 할아버지가 와도 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이버 첫 화면 개편 첫날 주요 뉴스 사이트 방문자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이버가 얻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의 한국에서 시장 지배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예. 네이버가 원했던 건 아니죠. 네이버가 어쩌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지배력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잘한 것은 맞죠. 그렇죠. 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또 사용자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게 가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이 또는 불만들과 비판들이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와 한 게임의 관계 지금은 정리됐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사회적 아젠다를 사회적 의제를 갖다가 설정한다는 비판들 도 존재했던 거고 메이저 신문사에 끊임없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일시에 해소해야 되는 어떠한 부담감들 그리고 선정적인 어떤 기사 제목들이 사실은 급증하게 되면서 예. 소비자들 또는 사용자들에서부터의 어떤 비판과 불만들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네이버는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트래픽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네이버가 20-30%의 트래픽 감소에 뉴스 소비에 제한되는 거죠. 예.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는 또 볼 수가 없고요. 네이버의 큰 고민들은 어쩌면 모바일에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트래픽이 50% 이상 나온다라는 건데요. 예.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는 지금 현재 네이버 그 웹 첫 화면에 있는 광고들의 트래픽이 50%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모바일 화면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광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로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트래픽에 자신의 광고 서비스나 광고 상품들 또는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붙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사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모바일에
네이버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제한당하는 것들 이걸 예. 빨리 좀 털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래픽 감소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에서의 트래픽 감소가 아니라 지금 웹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네이버에게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뉴스스탠드에 대해서 뭐 언론사들의 불만도 있지만은 소비자들도 불만이 있죠? 그렇죠. 우선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이버가 해소해 주질 못했습니다. 예. 이 정도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네이버를 보고 있고 시작 화면을 갖다가 3,500만 중에서 2,500만이 초기 화면을 깔고 있다라는 있다는데. 이 정도 되면은 방송에다가 나와서 광고 정도도 하면서 예.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설명은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즉 있군요.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은 네이버의 저는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국민 소비자들 한 명에게 물어봤을 때 왜 뉴스캐스트가 나빴는지 뉴스캐스트가 나쁘다는 것은 일종의 그 선정적인 제목을 클릭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돌을 던지는 소비자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있다라면은 뉴스 스탠드로 바뀐다면은 그런 돌을 던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깨끗한 청정 언론 환경이 형성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소비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왜 선정적인 제목은 줄어들었지만 선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조선일보에 한겨레 신문에 그러한 편집된 첫 화면을 봐야만 하는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책임성이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종이신문에 익숙한 40대들에게는 예. 50대들에게는 큰 문제 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정말 더 좋아지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는 10대, 20대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연령별로도 또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유형이 좀 다르군요. 네. 자, 강 박사님 4부에서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네, 4부 초대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강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습니다. 자, 강 박사님, 아까 네이버 얘기 좀 더 하죠. 이번 사태로 네이버 이용자 상당수가 다음이나 네이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방문하는 목적이 뉴스를 보기 위한 것이냐 검색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 습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대단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습관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막강한 검색 서비스 그리고 시작 화면에 대한 어떤 시장 장악력 예.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스가 조금 혼란스러워졌다고 뉴스가 존재하고요. 물론 이 네이버 뉴스 자체는 다음 뉴스보다 트래픽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예. 그거는 뉴스캐스트의 어떤 활성화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과정이었다고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바뀌어서 조금의 혼란을 줬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방문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폰 뉴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옮겨오는 소비자들을 다음과 네이트가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겠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디어 비평가 강정수 박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두고 공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시장에서도 뭐 절대 강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다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또 야후였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또 업계에서 랭킹이 또 이렇게 교체되기도 하는데 지금 네이버는 벌써 몇 년째 한 4, 5년 넘었죠 벌써. 네. 1위 자리를 굳혀온 지. 예. 이 네이버의 이런 위세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보시기에. 저는 매우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인터넷 시장에 있어서 예.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았을 때 다양한 업체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예. 야후나 다음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네이버는 매출 규모에 있어서나 직원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서비스 혁신 규모에 있어서나 대단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다른 서비스 업체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만 지금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구글이 갖고 있는 막강한 재무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현재 셀프 드라이빙 카라든지 즉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예. 올해 말에 나오게 된다는 구글 글래스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네트워킹하는 이런 세상이 열린다든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기술력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벤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네이버가 이렇게 공룡이 된 것은 네이버가 어떠한 뒷돈을 써서 공룡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부정부패를 해서 그 공룡이 된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잘해서 공룡이 된 거라는 예. 거죠. 그리고 그 공룡이 된 이후에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사실은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사실은 절대 다수의 수익원은 광고 시장이죠. 예. 온라인 광고 시장들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오는 막대한 매출 그리고 보통 20-30%가 넘는다고 하고 있는 네이버의 막대한 엄청난 영업 이익률 예. 이런 부분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저는 경제적으로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실패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지금 공룡이다, 너무 거대하다, 지배력이 높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판과 압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 기업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도 기업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후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이 높아져도 그 기업에게는 위협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또는 국내에서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비판입니다. 예. 이런 비판들이 대단히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단번에 기업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업 분할이라든지 서비스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명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권한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압박이죠. 예. 네이버는 시장의 목소리에 평소 잘 귀 기울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제가 네이버 관계자는 비평가의 아니니까 입장에서 볼 보시기에.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양한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피빈이라든지 예.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네이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만 네이버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책임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들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이 또 다양한 쇼핑 업체를 죽인다는 비판들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비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과 좀 적극적인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네이버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만큼 더욱 더 많은 사회적 소통과 대화들을 해야 되는 것이 예. 기업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네이버가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1등인데요. 세계 1등인 구글하고 비교하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선 네이버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좋게 말해서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카피죠. 카피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2등으로서는 행복이죠. 그렇죠. 삼성에게는 소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삼성에게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것은 기업으로 입장으로 볼 때는 밖으로 보일 때는 나는 애플과 경쟁할 수 있고 또는 애플과 이제 대등한 또는 소니를 이긴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자기가 모방할 수 있었고 모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저는 혁신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혁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로 볼 때는 국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구글이 대단히 그러니까 대단히 멋진 파트너 또는 멋진 카피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구글이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약하다라는 거죠. 또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국내 소비자 환경에 워낙 잘 적응해서 독특하고 또한 국내 소비자들을 나름대로 좋은 사회적 습관들을 네이버 스스로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경쟁자가 안방엔 없는데
모방할 혁신 경쟁자가 외국에 있다라는 거죠. 야, 이런 부분에서 좋은 여건이네요. 좋은 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은 구글의 반 정도만 쫓아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가 이제 포탈이기 때문에 검색 예. 서비스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카오톡과 경쟁하면서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쟁자들 안방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물론 카카오톡은 안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충분히 함께 따라하고 그리고 혁신할 수 있고 이런 대상들이 해외에 존재하는 이런 환경들은 네이버에게 되게 좋은 경쟁 환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어떠한 한국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 대단히 오래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구글도 뭐 또 아닌 재팬 야후가 또 일본은 예. 뭐 손정희 씨가 하는 게 최고의 그건데 야후가 우리는 얼마나 철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야후가 일본에서는 1등이고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야후가 지금 현재 위기가 있고 마이어라는 새로운 CEO가 현재 구글 출신이죠. 예. 그러면서 혁신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야후의 자산은 인터넷 초기 사용자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이제 저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40대를 넘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야후가 이제 브랜드가 인터넷 하면 야후. 미국에서 야후가 시장 지배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인터넷 하면 야후라고 생각하는 선점 효과군요. 그렇죠. 이러한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들이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한국 야후도 사실은 40대 이주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40대 이후 중에서는 야후를 초기 화면에 쓴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인터넷 하면 야후라는 어떤 무의식들이 또는 의식들이 사람들 소비자들이 복사기하면 제록사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효과가 존재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후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즉 손정희 씨가 갖고 있는 야후 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얼마나 되죠? 대략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 나름대로의 재팬 야후를 갖다가 바꿀 수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개혁들을 할 수 있고 일본에 맞는 지역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그 시장 자율권들이 서비스 자율권들이 재팬 야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내올 수 있었던 힘들이 재팬 야후에 있었고 이것이 마치 네이버가 한국형 검색 서비스, 한국형 포탈을 만들었던 것처럼 재팬 야후 같은 경우에는 일본형 재팬 야후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이것이 일본에서 나름대로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재팬 야후에게 선사해 줄 수 있었던 기회 요소로서 저는 작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네이버와 뉴스 스탠드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한국 언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모처럼 모셨는데 뭐 네. 미디어 전문도 물론이지만 또 언론 비평도 하시니까 종편 얘기를 좀 해보죠. 특히 예. 최근에 민주당에서 한 3년 만에 종편 출연 금지를 해제하게 되어서 또 종편이 화제가 됐는데 지금 종편이 2011년 12월 1일 개국했으니까 횟수로는 3년 차를 예. 받고 있는데 뭐 초기에 거대 언론사들이 이른바 조중동과 또 매일경제라고 한 제1 규모의 경제지가 참여하고 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3년 차인 지금 들어서도 막 객관적인 지표를 할 수 있는 시청률로 본다면은 이게 형편없지 않습니까? 0%대라는 거. 이런 종편이 앞으로 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살아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저 모양일까요?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지금 0%대 시청률을 작지 않다는 것은 크다는 얘기죠? 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우선 전 개인적으로는 종편 자체를 허가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종편 허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즉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존재하고요. 문제는 사업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양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종편 사업자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은 4개의 사업자가 거의 비슷한 그러게요. 예, 시장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성이 증가했다기보다는 4개 사업자를 하나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자가 저는 추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편 시장이 생긴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종편의 수익 구조를 볼 때 그렇게 시청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한국 언론 시장이 사실은 종편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겨레 경향 모두 다 합쳐서 대단히 순수 경제적이지 않은 광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매체 영향력과 소비자 영향력에 기초해서 광고를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광고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건 거꾸로 기업 또한 구린대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보험성 광고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도 구린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조정동에도 광고를 하지만 한겨레 경향에도 언젠간 여기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건 뭐냐면 종편에도 마찬가지로 순수
광고 효과에 기초한 광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즉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종편이나 또는 종편의 모에 쌓인 언론사에 대한 어떤 광고 집행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종편이 어느 정도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종편이 가지고 있는 조금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이 있습니다. 즉 10번대 지금 케이블 보면 10번대 자신들의 어떤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뭐 언젠가는 하나의 어떤 큰 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TVN 같은 경우에도 초기엔 시청률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건의 어떠한 큰 건수들을 터뜨리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TVN이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증가했느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몇 개죠. 그런 프로그램 몇 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요. 종편에서도 한두 개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회사들이 그렇게 쉽게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0%의 그때 또는 1%대의 시청률에 대해서 비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언젠간 이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방송 환경이 기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 룰을 지금 종편이 적용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해야 되고, 어떻게라든지 어떻게든지 저는 공평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 채널을 갖다가 1번에 어떤 방송을 보고 6번에 SBS를 보고 케이블에서요, 7번을 KBS를 보고 그리고 종편을 갖다가 10몇 번에 보고, 이거를 왜 정부가 정하고 SO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케이블 사업자가 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정해야 됩니까? 소비자가 정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TV를 사면은 케이블 방송을 뭐든지 간에 소비자가 1번부터 40번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어떤 방송을 볼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삼성 TV를 사도 마찬가지고 LG TV를 갖다가 독일에서 사도 마찬가지라는 자기가 거죠. 순서를 입력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서 KBS에서 1번이다 그럼 1번을 자기가 KBS 입력하는 그렇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MBC를 갖다가 20번대, 30번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즉 지상파 방송도 케이블 방송에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 즉 N분의 1로 저는 경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편이 사랑받을 때는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10번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0번대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둑 방송을 갖다가 1번대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기호에 따라서 낚시 방송을 갖다 올림겨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 방송들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들을 갖다가 아예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청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어떤 자율권, 이걸 통해서 공정 경쟁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KBS도 공정성 저는 인정합니다. 공정성 인정하기 때문에 시청률을 내는 거고요. 시청률을 내지만 제가 그것을 9번에 7번에 봐야 될 의무는 시청자들에게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런 새로운 경쟁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공정한 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룰을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SO 사업자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야가 싸우고 있는 이론들인데요. 왜 이것을 정치권이 싸우게 하냐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과도한 권력의 편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국민들, 시민들,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조만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소비자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을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환기될 수 있죠.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이건 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 시청자가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니까 홈쇼핑 보면서 물건들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미치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 저 방송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끼어여가지고 보게 되면 사람들 사실 구매 욕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 거를 갖다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여유도 저는 또 아들로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하필이면 SBS와 KBS 사이에서, KBS와 MBC 사이에서 이렇게 홈쇼핑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일리가 있네요. 비판해야 된다는 거고, 선택권을 국민과 시청자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국민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래야 국민방송도 국민TV도 1번에 3번에 갈 수도 있는 기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운동을 펼쳐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자, 뭐 할 얘기는 많은데요. 그 방송정책 미래부 일관된 얘기는 뭐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미래부라고 하는 옛날에 과기부 뭐 이런 성격인데 일로 옮겨가면서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데 그거 좀 짧게 좀 저는 논평해 방송 주십시오. 장악 의도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사업자에 대한 이해들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종편이라고 보면 이것이 방송 장악이라는 의미도 있죠. 물론 여론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보수적인 어떠한 사업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그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해들을 받아들인 거죠. 당시 이제 화두가 있었던 것은 신문은 망한다. 빨리 방송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리로 가도 망하고 저리로 가도 망하는 뜨거운 감자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건데. 진출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이들의 경제적 이해들을 정부가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수적인 어떤 여론 관계를 형성한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통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IPTV라든지 또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사업권을 갖다가 미래사업 어떠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는 KT, CJ 또는 삼성, LG 이런 업체들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이해는 지금 현재 있는 지상파 중심의 어떠한 지배력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SO 사업자들의 지배력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이들이 새로운 시장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갖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삼성과 LG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국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배력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가 이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돼서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내수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TV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냐면 방송을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스마트 TV라는 걸 통해서 삼성이나 LG는 한국에서 플랫폼 시장을 형성하고 싶은 거고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어떤 트라이얼 에러들 어떤 테스트베드로서 이걸 진행해 본 다음에 이것을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이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과 그렇다고 해서 LG는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삼성과 LG에게 줬던 기회만큼 해외 사업자에도 그런 기회를 줄 것인지 그리고 신흥 어떠한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미래의 어떤 방송 플랫폼을 열어가려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저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했던 그 종편 얘기를 하나 다시 좀 되돌려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강 박사께서는 종편의 발전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선 이제 발전의 그 이제 그 밑바탕이 되게 이제 경제적 성장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광고 시장이 자, 종이 신문 기존 뭐 지상파는 이제 급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광고 시장을 인터넷 에서 포털에서 특히 아주 다 빨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광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풀인데 종편이 그렇다고 어떤 지금 현재 다 정치 성향으로만 본다면 4개 다 보수 매체로서 보수 성향으로서 어찌 보면 하나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다양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광고 시장이 우수하지도 않은데 여건이 종편이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 가능성이 낙관적이다기보다는 기회가 그렇게 없다. 저렇게 시청률도 못 나오는 거 봐서는 저런 콘텐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선정적인 제목 장사를 했던 많은 언론사들에게 그런 걸 가지고는 전망 없다. 비뇨기과 광고는 전망 없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고 시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편에 들어갈 광고 시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종편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기존의 언론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그 광고 시장의 재편이 힘에 의한 재편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순수적인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만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에 의해서 또는 아젠다 세팅할 수 있는 그 파워에 의해서도 광고 시장이 분할되고 있기 때문에 종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충분히 광고 시장이 그들의 유리한 국면으로 어느 정도는 분할될 수 있다고 봐요. 더욱더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사업자라든지 또는 앞으로 시장 전망을 꿈꾸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국민TV 같은 이런 부분들에게 돌아올 파이가 적어진 것이지 종편은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있는 파이들을 분할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뭐 광고 시장도 축소되고 경제 발전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편에 들어갈 목도 없기 때문에 쫄딱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팟캐스트 얘기 좀 해보죠. 낙곰수 이후로 팟캐스트가 국내에서 그야말로
백화제방인데요. 이게 한국적인 독특한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의 세계적인 사조인가요? 세계적인 흐름,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또 낡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로가 막혔을 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을 때 사람들이 꼭 참죠. 하지만 그 기회가 열릴 때 우르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많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정부에 의해서 언론사가 허가 산업이었을 때, 정말로 뭐 제한된 언론사밖에 없었는데 신고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구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특히 인터넷 신문사가 생겼던 것처럼 과거에는 팟캐스트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작은 장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만 누구든지 여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고. 문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문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입하는 자들은 많아지는 것, 이러한 팟캐스트 전성 시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롯데라든지 삼강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밖에 하드나 아이스크림 못 만들었다면 그들밖에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이제 얼음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아이스크림 가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커피 가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하는 거고 매체 환경도 변한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서구 같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에서 유튜브 채널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소비 형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 그 소비 중심으로 비주얼 시대 변하고 있고, 거기에서 있었던 시장의 어떤 큰 요동 변화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팟캐스트에는 앞으로도 계속 라디오가 계속 지속되듯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상 중심의 어떤 팟캐스트, 그것이 하나의 형태가 저는 국민 TV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형태들도 또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데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국민 TV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 뉴스타파, 올해 이제 시즌 3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한 뭐 우리 국민 TV, 흔히 이제 대한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한 매체들이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우선은 사실은 그 새로운 대한 매체들이 항상 또 찾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소비자와 어떠한 시청자와 어떠한 청취자와 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저는 당연하게 그 국민 TV의 청취자와 시청자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존재할 때 시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준가 할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방송을 할 가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수익 모델과 경제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부금 또는 뭐 후원금이죠.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 대한 언론들이 후원금에 의존한다면 대한 언론들은 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도하고 있는 대한 매체,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마이뉴스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후원금 모델이 저는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이후에 나타날 모든 대한 매체들에게 후원금은 작동할 거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에서는 후원금 모델이 작동할 거라고 보고요. 국민TV 같은 경우도 초기 후원금 모델이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TV는 또 뉴스타파와 다르게 다양한 다채널 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후원금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익원을 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익원을 찾는 것이 과연 광고주들을 직접 광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국민TV가 저는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빠른 속도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유튜브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광고 영업을 플랫폼에서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자의 트래픽에 의해서 대신해주는 이러한 모델들을 빨리 찾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광고 영업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위험성을 띠고 기업들이 국민 TV에다가 광고를 내고 이런 일부는 대단히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트래픽을 생각하는
해외도 저희 국민들 저기 많이 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좀 비즈니스 전략들을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국민 TV도 나름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포맷, 방송 예. 포맷들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 꼭 정치적으로 어떤 대한방송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어떤 영상 제작 어떤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좀 꾀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 TV는 기본 자산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이게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주식회사가 알고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출자금이 시드머니가 되고 이른바 경상비, 인건비나 제작비는 시청료 개념에서요. 조합비, 월 조합비로 해서 뭐 아직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10,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인원이 수가 늘게 되면은 기본 자산이 느는 반면에 월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경상비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또 그러면서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강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합원들이 내는 돈만으로만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물론 대기업 광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받을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고가 때로는 뉴스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또 받아가면서 또 조합원들의 좋은 정보는 광고 형태를 띠지만은 좋은 정보나 공익 광고는 우리가 또 받아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과연 이제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을 확보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 TV의 이제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늦게 연락을 드려서 강 박사님 오늘 모시는 게 좀 결례를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이 시간에 뭐 네이버 얘기에서부터 우리 한국 언론계 얘기 또 우리 국민 TV나 뉴스타파의 대한 매체 이런 거에 대해서 두루 폭넓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정수 박사를 모시고 언론계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